지금 우리는 2022학년도 10월 모의고사 해설 수업을 함께하고 있어. 독서 파트부터 같이 볼 건데 시작해보자. 독서로는 어렵지 않아서 바로 가나 경제 법지문으로 같이 가볼게. 가지문이야. 어떠한 법 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함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법 경제학은 효율을 그 잣대로 사용한다. 자, 이 부분에다가 1번 컬러 밑줄 칠게. 핵심 화제와 이에 대한 답이다. 바람직함의 기준이 바로 법 경제학에서는 효율이래. 효율이라는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네. 정의하고 있다.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느냐의 여부인데, 그럼 후생이 뭔데? 그래서 후생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대. 우리 북학파의 이용 후생에서 그 후생과 비슷해. 그래서 후생을 두텁게 하다라는 표현과 같이 쓰는 거야. 자, 효율은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로 나눌 수 있다. 효율이 핵심 화제에 대한 답이었다는 거 우리 확인 사살 가능하네. 문단의 길잡이를 통해서. 자, 1번 컬러 밑줄 해주자. 구분, 분류하고 있는데 사후적 효율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다는 의미고, 사전적 효율은 당사자의 사전적 유인책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사전적 유인책까지 더해진 거네. 자, 절도를 예로 들어보자. 갑과 을로만 이루어진 사회에서 갑의 물건을 을이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냠 훔쳐가지고 사용했다. 물건은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되어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건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 자, 사실은 그렇지 않아. 해당 물건에 대한 갑과 을의 후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의 후생이 100원이고 을의 후생이 80원이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20원의 후생 감소가 생기게 되는 거네. 이것이 바로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법이 절도를 금지하는 이유이다. 그래. 절도의 문제점은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저 여기서 끊을래요. 앞에까지는요. 사후적 효율의 측면에서, 그리고 뒤에는 사전적 효율의 측면에서 설명하려나 봐. 우리 사전적 효율은 아까 사전적 유인책까지 고려한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법적으로 절도가 허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예측된다. 먼저, 을의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다. 첫 번째. 도둑인데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냠! 하고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의 입장에서는 절도 방지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금고를 한다든지 보안견을 들일 수도 있는 거겠지? 두 번째. 이러한 근로의욕 저하, 을의 근로의욕 저하와 갑의 절도 방지 비용 지출은 사회적 후생 증가에 기여하지 못해. 기여에다가 X. 즉, 사전적 효율 관점에서 볼 때 절도가 허용되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유인책이 생긴다. 그러네. 이어서 읽어볼게. 사후적 효율의 관점에서 법 제도가 형성된 대표적 사례로 도산법이 있다.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또 들고 있어. 자, 1번 컬러를 밑줄 쳐주자. 도산법. 채무자 빚쟁이의 재산이 부채를 변제하기에 빚을 갚기에 부족해서 도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채권 추심은 모두 금지되고 채권자, 빌려준 사람은 오직 도산 절차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도산법의 내용인 거네. 자,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내는 일,
마치 약간 무서운 형님들이 야, 돈 내놔! 약간 이런 거지? 개별적 채권 추심이 허용된다면 누구나 먼저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할 거야. 점점 더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이 더 빨리 받겠지? 이 과정에서 채무자, 빚쟁이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등 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가 발생해. 그런데 또 법 제도가 사전적 효율의 관점에 기초하여 성립된 경우도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에 의하면 자, 여기 쭉 1번 컬러 밑줄 해놓고 그 다음에 끊어주자. 앞에는 사후적 효율의 관점에서, 뒤에는 사전적 효율의 관점에서 법이 성립된 게 지식재산권 관련 법이래. 소설이나 노래를 표절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또 복제 비용이 너무너무 저렴하면 복제를 할수록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창작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창작자의 창작 유인책이 너무 떨어져서 애초에 창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사전적 효율의 증진을 위해, 그러니까 유인책, 사전적 유인책을 위해서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거 오답률 1위였어. 자, 같이 풀어볼게.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봅시다. A와 B로만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 우리 가에서 갑과 을로만 이루어진 사회랑 비슷하네. A가 B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어. A가 나쁜 놈이다, 그치? 그 결과 A는 0원의 이익을 얻었고 B는 100원의 손해를 입었어. 마이너스 100원의 손해를 입었네. 계약법은 A가 B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전자,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는 경우에 100원의 손해는 A가 부담하고, 왜냐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후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는요. 그 손해를 B가 부담하게 한다는 거네. 만약 A가 손해의 일부만 배상한다면 100원의 손해를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라고 해서 부담의 방법이 첫 번째, 후자의 경우에는 B만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일부만 배상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케이스가 있는 거네. 자, 단 A와 B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동일한 후생을 갖는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읽어볼게. 1번. 100원의 손해를 A가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세 번째 케이스인 거네.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 손실은 100원보다 적어지겠군? 잘 생각해봐. 틀렸지? 왜요? 사회 전체의 손실은 100원이야. 그런데 그 100원을 A가 다 내든지 B가 다 내든지 A, B가 조금씩 부담하든지 하는 것일 뿐 사회 전체의 손실 주어 잘 확인합시다. 100원보다 작아지겠군. 틀렸지? 자, 아니면 100원보다 작아지겠군 하면은 B의 손실은 100원보다 작아지겠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지. 주체를 왜곡시켰다고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부분과 전체를 잘못 이해했다고 표현해도 괜찮아. 틀린 이유로. 그런데 1번은 너무 틀렸어. 고민의 여지 없이 1번 찍고 넘어가야지. 그랬을 때 같이 볼게. 보자. 3번 먼저 볼게. 계약법이 어떻게 정해지든 A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나쁜 놈. 사회 전체 후생은 계약법의 영향을 받지 않겠지. 왜냐하면 사회 전체
후생이기 때문에 손실이 100원이 날 거니까 1번과 3번은 주체를 잘 읽었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자, 2번. 100원의 손해를 A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A에게 계약을 덜 파기하려는 유인책이 생기겠군. 사전적 효율 측면이니까 유인책과 잘 연결이 되고요. 내가 다 물어줘야 되니까 꼭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겠지. 4번. 계약법이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계약이 이행됐어. 원래 잘 계약을 깨는 사람이었는데 계약을 지켜야겠어 라고 해서 이행이 됐다면 계약법은 사회 전체 후생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계약법이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계약법은 계약 미이행 사건 자체를 방지하지 못해서 의미가 없는 거가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나지문도 같이 볼게. 나지문 진짜 정말 완전 대박 중요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푼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오늘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복습하고 수능장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자, 볼게. 통계학에서 제1종 오류란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고, 자, 1종 오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2번 컬러 밑줄 쳐놓고요. 기각이라는 것은 배척한다는 거야. 제2종 오류란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2번 컬러 밑줄 치고 결국 오류라는 거지. 오류의 상위어에서 1종과 2종을 나누고 있어.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것은 조사한다는 뜻이거든. 가설이 가해자가 법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친다. 아까 유인책 사전적 그 효율과 관련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자, 불법 행위 여기부터 영향을 끼친다까지 1번 컬러 밑줄 해줄게. 핵심 화제와 이에 대한 답이거든. 이런 배경 지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 자, 구체적으로 얘까지 들어주네.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이 1,000원이고 각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따른 비용, 사고 확률 등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해보자. 여기서 총 사고 비용은 주의 비용과 기대 사고 비용을 더한 값이다. 자, 여기다가 한 번만 더 2번 컬러 밑줄해줄게. 우리 연산 관계여서 총 사고 비용은 주의 비용과 기대 비용을 합한 값이다. 나처럼 표시해도 되고요. 손으로 한번 정리해도 괜찮아. 왜냐면 한 문제씩 꼭 건들 거거든, 선지에서. 볼게요. 이 문단. 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주의 수준을 1수준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각각 20%의 확률로 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어. 이 경우 가해자는 어느 수준의 주의를 선택할까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답을 찾아볼게. 가해자가 0 수준의 주의를 선택한다면 가해자는 80%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6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이 둘을 곱한 48원이다. 인데 우선은 너희들 연필 같은 걸로 체크해봐. 뭐냐면 가해자가 여기부터 선택한다면 80%의 확률로까지. 그리고 더 읽어볼게. 가해자가 주의 수준을 1 수준으로 높인다면 추가적으로 주의 비용 30원이 들어가지만 기대 사고 비용 20원을 부담할 확률이 20%에 불과하므로 자, 여기다가도 밑줄 쳐줘. 4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34원이다. 이 수준의 주의의 경우 주의 비용 60원에 20%의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1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62원이다. 여기도 밑줄 쳐줘봐.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여기서 왜 80%일까?
그리고 여기 20%인데 왜 20%일까가 궁금해. 충분히 멈추고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야. 여기서 8번 문제가 그렇게 난도가 높진 않았는데 역배점 된 것 같거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풀었는지가 궁금해. 정말 중요한 문제야. 자, 봤을 때 우리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있었다고 얘기했어, 이 문단에서. 그랬을 때 올바른 가설을 기각하고 잘못된 가설을 받아들이니까 결국에 오류인데요. 궁금한 게 가설은 뭔데? 이 지문 내에서 봤더니 가해자가 법을 어겼어 라는 것이 여기서 적용되는 가설인 거네. 그랬을 때 1종 오류는 올바른 가설을 기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법은요, 적정주의 수준을 1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는데 가해자가 0 수준의 주의 수준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그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올바르지. 왜냐면 1이 기준인데 더 낮은 수준을 지키고 있으니까 올바른 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이 20%래. 그런데 지금 사고 비용, 돈 내는 거, 벌금 같은 거 내려면 올바른 가설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지, 가해자가 범죄를 일으켰어요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20%의 대칭값인 80%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80%인데 제1종 오류와 관련된 80%인 거고, 자, 여기 부분 볼게. 가해자가 이제 주의 수준을 1 수준으로 높였어. 그러면 가해자가 법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한 거지.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잘못 판결하면 잘못된 가설. 왜냐면 가해자는 지금 수준을 지켰는데 너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잘못된 가설을 받아들이면 벌금을 물리겠지? 그래서 20%에 불과하다고 한 거 이해 가능하고요. 저 20%는요, 제2종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2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럴 경우에도 기준을 지키는 거지. 기준은 1이었거든. 법이 정한 적정 주의 수준이 1이었는데 2까지 올렸어. 그런데도 벌금을 물리거나 처벌을 하는 것은 잘못된 가설. 가해자가 법을 안 지켰겠지 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벌금을 물리는 거라서 20%의 확률도 마찬가지로 제2종 오류와 관련이 되어 있어. 이거 잘 이해했니? 조금 더 읽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 결국 법원의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잘못 잡아낼 수 있잖아. 가해자는 효율적인 일 수준의 주의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래. 항상에다 X 딱! 예를 들어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이 모두 40%. 법원이 오류를 저지를 확률이 너무 커졌지. 그러면 이 경우에 가해자로서는 0 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다 라고 했는데 한 번만 확인해 볼게, 숫자로. 자, 40%라고 했을 때 0 수준은요, 주의 비용이 안 들고요. 그리고 기대 사고 비용이 60인데 제1종 오류로 올바른 가설이 받아들여질 확률 0.6인 거지. 대칭값으로. 그러면 66에 36이고요. 주의 방지를 1로 올렸을 때 주의 비용 30원에다가 20 곱하기 0.4니까요. 제2종 오류의 0.4 그러면은 38. 그리고 사고 방지 주의를 2 수준으로 옮겼을 때 벌써 주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기대 사고 비용 10에다가 제2종 오류를 저지를 확률 0.4라서 64.
그러네. 0 수준으로 수렴시키면 더 효율적이겠네. 위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가해자에게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관한 적정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1종 오류를 줄이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제2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위 계산 과정을 따르면 요거를 따르면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비용이 동일한 경우라고 해서 우선 전제를 깔고 있네.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법 경제학의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자, 여기다가 1번 컬러를 밑줄해버리자. 효과적이래. 따라서 법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유인책을 고려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자, 5번 봅시다.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인데 1번 도산법에서 개별적 채권 추심을 인정하면요.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감소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자, 2번 물건을 훔친 을이 갑보다 높은 호생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요. 법이 절도를 금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그치? 을보다 갑의 호생이 더 높은 경우를 상정하는 사후적 효율 측면에 따라서 법이 절도를 금지하는 내용이죠. 3번. 맞는 내용이야. 법이 표절을 금지하는 이유는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그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4번이요.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는 가해자의 사고 방지 수준을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아니 그냥 인간이니까 생길 수 있는 오류 아닌가? 인과가 틀렸어. 그래서 땡. 5번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는 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여 배척하여 과실 없음을 판결하는 것은 제1종 오류지요. 자, 이거 바로 조합 오류다. 오류를 1종과 2종으로 나눴을 때 그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가. 자, 7번이요. 가의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가해자에게 적정한 사고 방지 수준에 관한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지. 1 수준으로 수렴하게 하잖아. 자,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라면 가해자에게는 주의비용 30원 1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한다. 네. 3번이요.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 미만이야. 가해자에게는 주의비용 60원은 이 수준인데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생각하기 좀 귀찮아. 나 패스할게. 다른 걸로 확인해 볼게요. 4번.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40%라면 이 예신 있어. 갑자기 오른 거. 우리 계산도 해놨지? 가해자에게는 주의비용을 들여서 사고 확률을 낮추려는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아. 0 수준으로 수렴하니까. 네.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에서 40%로 높아지게 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한 적정주의 수준 1이었지? 따라 행동과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아. 0으로 수렴하니까. 네. 이거 4번, 5번이 비슷한 맥락에서 끝나서 답은 3번이겠네. 그런데 우리 한 번만 더 계산해 볼게. 20% 미만이라면 우리 10%의 상황에서 계산해 보자. 20%에서 10%로 줄었다면 자, 0 수준에서는
주의비용 0원에다가 기대사고비용 60원 곱하기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대칭값 0.9를 사용해서 6954 원이 들고 제1수준으로 올렸을 때는 30원 주의비용, 그 다음에 기대사고비용 20원 곱하기 0.1 제2종 오류 범할 확률 그랬을 때 32원이 들고 자, 2 수준으로 올리면 60 더하기 10 곱하기 제2종 오류 범할 확률 0.1 해서 61이니까 1 수준으로 수렴하겠네. 그래서 60원을 부담하려는 거 2 수준으로 아니요. 틀렸네요. 8번 문제 정말 완전 대박 많이 중요하니까 별표 3개부터 쳐보자. A를 보기처럼 설명할 때 보기에 가에서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인데 가해자의 사고 방지 수준을 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A 보니까 뭐냐면 나 지문에 기반을 둔 내용이었어. 위 계산 과정을 따르면 어쩌고저쩌고여서 우리 나 지문에서는 적정 수준이 1수준이었지. 그래서 4번, 5번은 고려의 대상이 되면 안 돼. 0 수준의 기대사고 비용인 60원을 곱해지는 확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1 수준의 기대사고 비용인 20원을 곱해지는 확률을 낮추면 된다. 60원에 곱해지는 게 이 확률은 니은부터 여기까지 확률이고 2번 컬러 밑줄 해놓고요. 다 한 다음에 확률까지도 2번 컬러 밑줄 해놓게. 자, 우리 나를 보면은 1종과 2종 오류를 채워 넣는 건데 2번 컬러 밑줄 친 것 전체를 단위로 볼게. 우리 가설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0 수준의 기대사고 비용을 행한 사람은 1 수준의 법규 사회에서는 올바른 가설인 거지. 왜냐면 가해자가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이니까. 0 수준으로 별로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가설을 범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해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떨까? 올바른 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확률. 그러면 올바른 가설을 기각하는 것도 배척하는 거고요. 범하지 않는 것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부정어라서 올바른 가설을 나는 받아들일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조금 더 수월하지?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잘못된 가설, 나는 제대로 법 지켰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할 가설을 받아들일 확률인 거네. 그래서 당연히 큰 금액에 곱해지는 확률의 영향이 더 커서 오류 확률 감소 비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제1종 오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인 거지. 우리가 부정어가 2개 있거나 대칭값을 쓰면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우리 이 지문도 같이 봐볼게. 굉장히 익숙하지? 이번 9월 모의고사였는데 댐핑 인자와 관련되어 있어. 댐핑 인자 여기다가 2번 컬러 밑줄 쳐줄게.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정의 2번 컬러 밑줄 1 미만의 값을 가진대. 가령 그 비율이 20%라면 그 비율이 뭐냐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래. 댐핑 인자는 0.8인 거 보니까 20%가 아닌 값이 댐핑 인자라는 거네.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아닌 것이 0.8이니까 우리 대칭값이어서 저는요 부정어로 2번 쓰는 것보다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아닌 것 이렇게 하기보다 댐핑 인자를
이동하는 비율로 머릿속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더 빠를 것 같아. 우리 아까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지 않을 확률은 올바른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오, 비슷해. 그래서 문제 보면은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라고 선지에서는 자기들도 생각하기 편하게 바꿔놨어.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왜냐하면 댐핑 인자의 정의가 바로 이동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8번 문제가 정말 중요했던 거야. 복습 꼭 해봐야 돼.